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용강로의 한선입니다. 6.3 지방선거를 110여일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민의힘은 친한계 징계를 둘러싸고 내부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추진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용강로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의견 나누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사용강로 라이브 댓글창을 통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주민들에게도 좀 더 고민이 깊어져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굵직한 정치 현안이 오늘도 많았습니다만 그중 협치를 기대하게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오찬 회동 무산됐습니다. 무엇보다 그 오찬 회동이 하기로 한 1시간 전에 불참하겠다는 것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두 분께 먼저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이 그만큼 복잡하다. 네, 그런 의미로 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당내 지금 분란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친한계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좀 돌파구라고 생각해서 아마 처음엔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자신이 이제 보수 야당의 어떤 리더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판단을 좀 했는데, 막상 받고 실제로 참여하려고 보니 아마 참모진들이 많이 말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영수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원하는 그 영수회담은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맞서는 이제 야당 대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도 좀 부각시키고, 그와 동시에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의 공세를 강화함으로 해서 그걸 좀 무마시켜 나가는, 네. 그런 자리로 이제 활용하려고 아마 이제 그 영수회담 제안을 좀 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영수회담을 안 받고 일종의 양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담을 지금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 존재감도 충분히 부각시키기 좀 어려울 것이고, 또 이슈 제기면에서도 좀 본인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슈에 좀 딸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판단에서 갑자기 불참을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맨 처음에 수락을 할 때는 참모진의 의견을 듣지 않았는지, 또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의 약속도 1시간 전에 그 약속을 틀지는 않는데, 네. 이 어떤 대통령과 또 여야의 대표라는 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1시간 전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결례니 아니니 이 논란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를 따져봤을 때,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아예 안 받으려면 처음부터 안 받았거나, 그리고 받은 이상은 일단은 참석을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부가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닌가 싶어요. 머릿속이 그래서, 복잡하다. 예, 본인 개인, 지금 대표 개인의 머릿속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그 참모진들하고의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하나의 해프닝이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징후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방금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이 당원 주권을 얘기를 했는데 국힘 역시나 못지않게 당원 주권 정당이 그렇죠. 되고 있다. 그 말은 핵심 지지층 당원들이 이번 회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을 표출을 했고 그 여론을 장동혁 대표가 그 압력이겠죠. 그 압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당원 주권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셀럽 정치 문제가 이번 취소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뭐 김어준 씨라든지 매불쇼라든지 민주당 외부의 셀럽들이 당내 주요한 의사 결정들을 좌우하는데 이번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 취소 과정에서도 이른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과 이념적 유사성을 갖는 외부 셀럽들의 많은 비판들이 그대로 관철돼서 오찬 취소까지 갔던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강성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반대했다 뭐 이런 보도도 전한길 나오기는 씨뿐만이 아니라 했습니다. 네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고 다만 이제 이 내용적인 측면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취소의 명분이 됐던 게 두 가지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재판소원법 이른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사실상 이제 사심제로 가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조계 대법원장도 지금 우려를 표한 사안이고 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증원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한 것에 대한 야당 차원의 항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쟁점이 안 되고 결례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들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 결례도 결례지만 사실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러면 그런 데를 통해서 소통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여건과 본인의 회동이 어떻게 소비되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소비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의 법사위 통과를 연계시켜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각자 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각자 생각이 달랐겠고 또 그 이후에 방향도 다를 텐데요. 유불리 어떻게 보시나요? 누구한테 가장 유리하고 뭐 또 누구에게 가장 불리하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오 이사님. 각자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데 서로 재논의 물대기를 하겠지요. 민주당은 결례 프레임으로 계속 이 협치 분위기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요구해서 오찬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본인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던 거고 또 얼마 전까지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국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발언도 했던 전례가 있어서 그런 어떤 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일정한 명분을 주는 측면도 있다. 장동혁 대표 역시나 이걸 통해서 비록 그 여당 진영에서 비판은 있겠지만 본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잘 결정했다. 이거 야당의 임무는 여당의 어떤 입법 독주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대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각자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가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종훈 평론가님 이제 각자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겠죠. 국민들 입장에서 어디에 더 많이 공감할까 이제 이걸 유불리로 여쭈었던 건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절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뭐 제가 보건대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것도 아마 고려를 했을 거예요. 이 제안을 하면 과연 장동혁 대표가 받을까? 네. 예,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던진 건데 의외로 받았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것이 안 돼도 사실은 손해 볼 게 별로 없어요. 본인은 협치를 향해서 손을 이제 내밀었고 네. 장동혁 대표 요구를 이제 어찌 됐건 뭐 영수회담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수용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그걸 걷어찬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할 얘기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 뭐 날선 예를 들어 공세를 좀 퍼붓고 싶으면 그거 역시
만나서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야당 대표 시절에 그랬죠. 네. 장문의 A4 용지 들고 가서 읽었죠. 네. 네, 낭독을 하셨던 바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걷어찬 것 자체는 저는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역시도 그 장동혁 대표의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정청래 대표도 무산된 거를 속으로는 조금 반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뭐냐면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뭐 약간 갈등이 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도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합당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 좀 무산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친명계로부터 견제를 받았던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따로 조용히 불러서 좀 여러 가지 좀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분 역시 다자 회담 형태였기 때문에 좀 맞득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무산된 것이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그럼 향후 수정입니다. 짧게요. 네. 향후 정치권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싸울 일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일단 임박한 그런 그 상태고 그래도 좀 약간 서로 하고 싶은 얘기 하더라도 약간의 뭐 그 민생 관련한 부분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계기가 지금 무산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야 간에 뭐 협상이 전혀 없다거나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역시 그래도 민생이 약간 좀 뒤로 밀리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국민의힘 그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더욱더 장 대표는 뭐 제가 보건대는 윤호계인 쪽으로 더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높아진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정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더 격화할 수밖에 없는. 또 정청래 대표도 내부적으로 리더십 손상을 좀 입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적을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뭐 각 당의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잠시 후에 조금 네.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 이사님은 이후에 어떤 정치권의 전망, 향후 전망 뭐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워낙 여야 관계가 최악이었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었고 이번 청와대 오찬 회동이 그런 흐름을 약간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격화되던 여야 관계가 하루아침에 더 격화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 정도로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는 이벤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큰 보시는군요. 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치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야 간의 대치도 있습니다만 각 당의 상황도 사실 좀 녹록치 않습니다. 그거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입니다. 말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민주당 상황 사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것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이 되면서 그 내부 분란이 조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요거 한번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한마디로 서열 정리가 끝났다. 서열 정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서열을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된 상황이다. 그래서 역시 뭐 어찌 됐건 그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정 주도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인 당 운영 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교통 정리가 일단 끝난 거 아닌가 싶어요. 정청래 대표도 일단 그걸 수긍하는 쪽으로 지금 일단 가닥을 잡은 것 같고 사실은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집권 초반에 그 여당 대표가 이렇게 그 뭐 당청 간의 갈등 내지는 뭐 이른바 소위 명청 대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이제 길을 걷기가 이제 걷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닌데
전 정청래 대표의 과욕이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했던 거죠. 빨리 이제 본인 그 연임 관련한 그 기반도 닦아야 되겠고 또 이제 대표가 된 김에 자기 대권 도전도 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뭐 조직 기반도 좀 강화하고. 근데 그게 너무 과속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제 계속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뭐 1인 1표제도 계속 이제 뭐 재차 도전해서 이제 관철시키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뒤가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관철되니까 약간 좀 기세가 자신감을 올랐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계도 충분히 이거는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인한 것에 불과한 거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해서 그 1인 1표제를 이제 그 통과시켜 준 건 아니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조금 그 순간 착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내가 더 드라이브를 걸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합당마저도 본인이 주도를 하려고 좀 했던 건데 결국 이 문제는 지금 뭐 당장에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지방선거의 공천 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된 김에 그 지분을 최대한 행사하고 싶었던 것이고 당내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걸 또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본인이 공천권 행사는 해서는 안 되지만 네. 네, 영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권 초반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대 선거인데 네. 여기에 내가 아무런 영향을 행사 못한다?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지방선거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곧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좀 약간 정청래 대표가 좀 과욕을 부렸다가 이게 이제 좀 제어가 되면서 정리가 된 상태. 아니, 예. 단순히 제어가 아니라 지금 서열 정리가 끝났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서열이 어떻게 정리됐는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네. 어찌 됐건 이번 지방선거는 정청래의 선거가 아니고 이재명의 선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서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건 뭐 인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암묵적인 영향력이 없을 수 없는 선거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방선거 주도권, 공천 룰과 그다음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청래 대표의 영향력이 제거되었다 혹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네. 호남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당 위원장이 친청계이고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들도 그들 중심으로 이미 구성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입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어디에 줄을 서려고 하는가, 어느 쪽에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가를 보면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선거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많은 후보들을 접하고 만나본 바에 따르면은 네. 아직까지는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테지만 기초단체장이나 내지는 지방의원 수준에서 정청래 대표가 만들어온 이른바 공천의 틀, 네. 판,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굳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점수를 매겨서 누가 이겼느냐라고 뭐 따진다면은 좀 평가하기가 애매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현재 어떤 지방선거에 있어서 최소한 기초 단위와 지방의원 수준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합당 논의 과정에서 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좀 간과했던 측면이 있다면 이번에 이제 합당을 반대했던 건 계파를 초월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입지자들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천 지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내가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역위원장은 결국 2년 후에 재선을 위해서 판을 짜는 게 지방선거인데 이 판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건 친청계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조국 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 정치 그리고 의원 개인들의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재선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한 측면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정청래 대표가 짰던 그 지방선거 공천 선거 룰 이 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1인 1표제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지방선거에서 뭐 전당대회라면은 1인 1표제로 확립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짝이 내로 지난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걸 보시면 돼요. 박찬대 후보에게 이 후보가 유일하게 이겼던 게 이제 대의원들이 포함된 투표에서만 이겼던 거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결국 큰 표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됨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허용하지 않게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정청래 재선 욕망이다라고 친명계에서 비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지방선거 단위에서는 이미 현재의 공천 룰에서는 비례대표 100% 권리당원 투표로 전환된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최소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호남 지역에서 1인 1표제의 영향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크지 않을 저는 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기회가 되면 잠시 후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당 문제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그 합당 얘기 조금 더 나눠볼까요? 그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을 일단은 지방선거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고 지방선거 후로 미루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를 구성하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 신장석 의원 조국 혁신당의 신장석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신장식 의원 이런 참 웃었는데요. 네. 언제 밥이나 한번 먹어 이런 식의 제안이면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이 선거 연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공천 지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뭐 광역자치단체장 또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를 몇 자리나 할애를 해주느냐의 네.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이제 합당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을 했더라도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네들의 지분을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할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적게 인정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과제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단 합당은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그렇다고 해서 뭐 과연 이제 선거연대판까지 깰 것인가? 네. 그 정도의 지금 당력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막 그 창당했을 때 뭐 지지율이 막 12%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 지지율 그대로 지금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이번에 합당판이 깨지면 그냥 우리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냥 하겠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도 다 후보 내서 그냥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하고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맞붙겠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그 당력은 아니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정말 많이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라도 많이 이제 받고 싶어 할 거고요. 제가 보는 데는 광역자치단체장 자리 가능하면 한 2곳 정도,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에 한 곳, 안 되면 이제 영남권에서라도 한 곳 정도, 그런 정도를 이제 원할 가능성이 높고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도 역시 호남과 수도권에서 골고루 한 1, 20석 정도, 1, 20자리 정도를 원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그거를 과연 용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갈등 요인으로 이제 많이 작동하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는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언젠가는 합당을 해야 되고 큰 틀에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의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 연대? 조국 혁신당 관계자하고 뭐 전화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선거 연대를요? 네네. 뭐 허울뿐인 연대 아니겠느냐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해당 지역위원회 예컨대 기초자치단체장을 만약에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위원장이 그 뭉갤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 무소속 출마, 호남 지역 같은 경우 출마해서 연대 후보,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와 경쟁했을 경우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조국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권력 투쟁에 이제 조국 혁신당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그 권력 투쟁 앞에 괄호로 생략된 말이 기득권을 둘러싼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기득권,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에 조국 혁신당을 끼워 넣어서 사실상 바보를 만들어버린 꼴이 됐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결혼하자고 해서 잔뜩 설렜는데 갑자기 지금 결혼할 수 없어, 좀 기다려, 뭐 이렇게 된 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결혼은 못하지만 약혼은 좀 해볼까? 근데 그것도 이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하고 강제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인데, 진정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힘은 이 연대를 실제 아마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연대를 위한 시도들이 있을 것이고 결과물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실제 그럼 지역위원장들과 현장 해당 선거구에서 그게 관철되고 말 그대로 시쳇말로 뭉개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그걸 누르고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당대표 리더십이고 힘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의 진정한 리더십이 이 과정에서 좀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합당 과정이 무산되면서 아마 가장 마음의 상처가 컸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조국 대표. 일단은 조국 대표가 갈 곳이 없습니다. 6월에 출마한다고 선언은 했는데 출마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큰 근데 틀에서의 한 가지는 저하고 좀 관점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네. 가만히 있는데 결혼하자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조국 혁신당도 그 물 아래에서 열심히 발을 좀 젓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쪽에서도 굉장히 합당을 좀 사실은 원했던 거고, 그래서 물밑 그 협상을 계속 해온 것으로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두 분의 말씀은 이제 정치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것과 이 정치 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특히 호남에서의 정치 셈법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호남의 이 정치 선거판이 큰 틀에 보는 전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있을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연대가 만약에 어렵다면, 정치 셈법상 어렵다면 각 당이 어떤 선거 전략을 구사하실 것으로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사실상 선거연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우리 길을 가겠다. 기존에 호남에서 준비해왔던 후보들, 그리고 영입이 내부적으로 완료가 됐던 후보들을 설 연휴가 끝나면 인재 영입식도 갖고, 또 조국 대표가 그분들이 출마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당선 가능성만 있다면 10번이라도 찾아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 전열을 불태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호남 지역만 국한해서 본다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몇 곳이나 있을까? 이삭줍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무소속이 서너 군데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당선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후보들이 조국 혁신당 행보다는 차라리 무소속 출마를 오히려 검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생각만큼 그렇게 다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호남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호남에서의 양당 전략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조국 혁신당은 지금 모든 곳에 다 출마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보다 상당히 좀 이제 약간 부풀려져 있긴 한데,
본인들은 일단 그런 의혹을 좀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연대는 결국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 형태는 선거 초반과 선거 후반에 확 달라질 거다. 네. 선거 초반에는 뭐 조국혁신당도 후보도 여러 곳에 내고 상당히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조금 전에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선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호남 지역에서 과연 이번 지방선거 때 조국 혁신당을 밀어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다 접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여론이 호남 쪽에서는 확실히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열심히 뛰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소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되면 이제 본인들 처음에 요구했던 지분이 10이라고 한다면 한 2 정도에도 이제 타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본인들 욕심만큼은 다 얻어내지 못할 것이고 몇 곳 정도는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내부 정리를 좀 하고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지 않는 식으로 내부 정리를 하면서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를 어찌되건 당선시켜주는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도 아마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한 자리 정도 호남에서 원할 텐데 그것도 관철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 두 결국은 분께요. 기초자치단체장 네. 글쎄요. 세 곳 내지 한 5곳 정도.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두 분께 요거 짧게 여쭤보고 국힘 상황으로 갈 건데요. 좀 전에 오 이사님께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서왕진 대표와 직접 연락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에 나서겠다. 그리고 풀뿌리 조직을 확보하겠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죠. 요거는 국힘 제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나가서 국힘이 당선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조국 대표를 염두에 둔 것 같았어요. 그거는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하지 않겠다. 국힘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혁신 경쟁을 하겠다. 풀뿌리 조직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3, 5인 선거구제 확대,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야말로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짧게 좀 사전에 드린 질문들이 아니어서 짧게 어떤 생각들 가지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사실은 계산기 이미 다 튕겨갖고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본인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얻어내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기초단체장 몇 곳하고 그리고 은근히 기대가 걸고 있는 게 이 광주 지역에서의 그 기초의원들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그 전략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그런 정도 선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설령 이제 합당이 무산되더라도 뭐 이제 그야말로 막가파식으로 무조건 여기저기 막 수도권에도 후보 내고 그래서 다 망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일종의 마지노선 정도를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이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힘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존재감이 있다면 조국 혁신당이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호남 지역에서 뭐 경쟁을 하려고 혁신 경쟁을 하려고 해도 그 경쟁을 할 주체 출마자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는 국힘의 내홍 상황도 조금 짚어보고 싶었는데요.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내용이 우리 호남의 지방선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 먼저 나누고 혹시 시간이 허락하면 국힘 상황을 짚어볼까 합니다. 지방선거 호남 판도도 참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질 텐데요. 지방선거 이번에는 특히 행정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유례 없는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하는 건데요.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 먼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예, 일단 뭐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처음 선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신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묻는 그런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선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꾀돌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제가 보건대는 뭐 그냥 신승 정도가 아니고 완전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대통합 이슈도 적극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고 요즘엔 뭐 영남 지역에도 굉장히 타운홀 미팅 적극적으로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이 호남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영남 지역도 지금 들리는 소문은 가능하면 싹쓸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의욕을 좀 보이고 있는 거 맞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본인의 또 철학하고도 맞잖아요. 네. 지역 분권 이거하고도 이제 맞기 때문에 오랜 이제 민주당의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달성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여서 제가 보건대는 약간 과속이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특히 이 통합 문제는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이사님. 일단 뭐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시도 통합이 돼서 전남 광주 특별시가 출범을 하게 되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의 시도보다도 훨씬 큰 광역자치단체가 등장을 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 새 부대가 마련됐는데 여기에 새 수를 부어야 될 것인지의 여부.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통합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이 바뀔지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하고 그럼 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통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해서 판을 짜서 이루어진 통합판이기 때문에 결국 이 통합 단체장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이 온다면 이 불확실성을 조금 더 잘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호남의 유권자들이 특히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결과가 예전에 코리아 리서치에서 전략공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광주는 56%, 전남은 61%의 응답자가 전략공천에 찬성한다라는 이례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새 부대에는 새 수를 담는 게 좋은 거 아니야라는 인식, 그런 여론들이 자발적으로 좀 형성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전략공천 얘기까지 훅 들어갔으니까요. 저도 그럼 훅 들어간 질문. 이렇게 전략공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지역에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미 뭐 김용범 실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하나도 없지만 네. 자발적으로 뭐 한 두세 개의 포럼이 벌써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그만큼 기존의 어떤 광역시장이나 전남도지사의 경력이나 역량보다도 새로운 특별시 출범에 맞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수 있는 좀 확실한 지도자를 좀 요구하는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이죠. 뭐 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의 경우도 항소심 무죄가 나오면 특별시장 출마하겠다라고 이미 뭐 지역 언론 보도편집국장 오찬에서 밝힌 바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로 3월 말까지 공직사퇴 3월 5일까지 공직사퇴 시한까지 새로운 후보가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도지사에서 누가 뭐 1위를 했네 이런 건 사실 그때까지는 큰 의미가 없는 여전히 현재는 압도적인 1위도 없습니다. 부동층이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 출마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일 텐데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본인은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이게 제가가 일단 떨어져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네. 아이 가면 안 돼. 당신 여기서 계속 일해줘야 돼. 이러면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이제 사실은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직간접적으로 뭐 여기저기 좀 의사 표현도 하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자발적으로 그런 포럼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 연계가 돼서 보통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100% 자발적인지도 좀 의문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이제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도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금 출마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벌써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뽑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뽑기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대통령이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례적으로 전략 공천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원하는 그림입니까? 그림인 겁니다. 네. 그렇게 그림을 제가 보기엔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는 저 영남 쪽에 뭐 콘서트가 있어서 한번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도 약간 리틀 이재명을 원하는 아,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보수가 보기에도 일을 괜찮게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 내려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도 더 빨리 실행될 가능성도 높다. 다들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통합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스케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한도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과연 지역 정치인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역시 중앙에서 좀 뭔가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지 일 잘하는 않겠는가? 사람이. 예, 이제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바라는 여론인 거고, 그래야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참모진들이 내려오더라도 낙하산 논란이 덜하겠죠. 아, 네. 근데 대략 그 방향으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조금 전에 꾀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영원함 가릴 것 없이 지금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하자면 네. 만약에 김영범 실장이 이 출마를 결심하더라도 전략 공천의 형태로는 절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경선을 당내 경선을 한다.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네. 출마 선언 현장에 지역 국회의원 최소 10명은 뒤에 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사실상 굳이 전략 공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나 이런 걸 밟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출마 선언하는 것 자체로 이미 대통령 그림자가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판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전남 광주 특별시장 선거는 범 내려온다 선거다.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사퇴 시한이 3월 5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읽는 것 또는 뽑기 결과 뽑기를 빨리 해야 되겠어요. 하는 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연관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러면 이제 향후 광주 전남에 지방선거에 가장 남아있는 큰 변수, 얼추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큰 변수 뭐로 보시는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오 이사님 먼저. 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이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 압승할 거라고 보고요. 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광역 단체장 선거가 아마 모든 시도민들의 관심이 그렇죠. 모아져 네. 있는데 변수라는 것은 뭐 원인에 영향을 미치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뭐 후보자 요인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김용범 실장의 출마 여부가 아마 광역 단위 선거에서 유일한 변수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사실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조금 지지율이 높았으면 그나마 변수가 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변수가 지금 사라져 버려서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자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사실은 뭐 약간 내부 논란도 있고 뭐 공천 자문도 좀 있고 해서 호남에서도 무소속 출마자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좀 없지 않나. 다들 지금 뭐 민주당에 출마하려고 지금 줄 엄청나게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찌됐건 지금 이쪽에서는 그렇게 좀 일색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나마 이제 변수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왕의 남자가 내려올 것이냐 말 것이냐. 범이 내려올 그 정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하위 20%에 들어가 있던 전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 경우에는 그냥 그 감점 감수하고 그냥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은 대항마들이 마땅치 않은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소속 출마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 그 용광로의 키워드는 범이 내려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뽑기가 언제 결정될 것이냐 이네요. 아무튼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권력 다툼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남은 시간 정쟁의 소음에 휩쓸리기보다 후보자들의 어떤 비전과 역량을 차분히 살펴보는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 영광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두 분도 고맙습니다.